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의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닙니다.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한 교수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의 사령관은 한국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던 사관생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임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미군 출신이셨는데 한국에 파병을 갔다가 지금의 저희 엄마를 만나 결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오셨고 미국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 미국인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지 저도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장교로 임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미군을 보면 혼혈도 많고 이민자 출신들도 매우 많아요. 이민자의 나라답게 군대도 미국인이지만 아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아시아계, 아프리카, 남미 출신, 유럽 출신 등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미국인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해군의 역사에 관련된 수업을 하던 때였어요. 그날 강의의 주인공은 바로 데이비드 교수님이셨어요. 데이비드 교수님은 미 해군 출신 예비역 대령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함대 전력 사령부에서 해군 제독을 지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해군에 대한 그분의 지식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교수님께서는 해군의 역사부터 현재의 역할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폭넓게 다루셨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선 이 조직의 깊이와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잠시 후 교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누가 가장 훌륭한 해군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바로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넬슨 제독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데이비드 교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교수님은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공부해 왔거든요. 특히 한국인이었던 엄마의 영향으로 한국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했죠. 제 생각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은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듯 했죠. 동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 출신 장군이 그렇게 뭐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 출신 국가의 인물 중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데이비드 교수님이 정답이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순신이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때 데이비드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낯설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한국의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뻘쭘한 표정을 지었죠. 데이비드 교수님의 강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영국의 저명한 해군 역사가인 발라드 제독의 말을 인용하시며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영국의 발라드 제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조라고 말씀하시며 발라드 제독의 글을 읽어주셨어요. 영국인들에게는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일 것입니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죠. 그의 항로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수백 척을 일본 함선과 그 승무원들의 유해를 통해 추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선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해군 전술의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동기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듣는 동기들 모두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었죠.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58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히데요시는 야심찬 정복자였어요.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곧 한국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1592년 히데요시는 대규모 침략을 준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부를 법한 일본의 야망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바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일본이 침략한다는 소문을 듣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비밀리에 세계사에서 전례 없는 혁신적인 전함을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판옥선이라 불리는 이 배는 정말 대단했어요. 20에서 30m 정도 길이의 대형 군함으로 2층 갑판 구조로 설계되었어요. 이 구조 덕에 1층에서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노만 저으면 되었고 전투 요원들은 2층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어요. 또한 선체는 평탄하게 설계되어 돛과 노를 이용해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게다가 이 판옥선을 더욱 강력하게 개량한 게 그 유명한 거북선이에요. 판옥선에 지붕을 씌우고 쇠못을 박아 적군이 배에 올라탈 수 없게 방어력을 끌어올렸고 포문을 많이 설치해서 사격 공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선미에 용머리 형태의 충각 겸 포문을 달아 돌격전에도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거북선은 이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배는 적의 화살이나 육탄 공격에도 끄떡없었고 어떤 적선보다도 빨랐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완전 밀폐형 전투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주력 미사일 구축함인 알레이버크와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전투함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이런 위대한 군함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은 세계 해군사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전략이 만나 결국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데이비드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제독의 활약상은 1805년 나폴레옹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려 213년 전인 1592년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대규모 국제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됐지만 곧 그의 최종 목표였던 중국까지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세 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했죠.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략 전쟁이었죠. 섬나라 일본은 대륙 진출을 노렸고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지키려 했으며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과 거북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관 생도들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유럽 중심의 해군 역사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해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데이비드 교수님은 계속해서 임진왜란의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육군과 해군 사이의 극명한 대조예요. 일본의 육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행동력은 놀라웠죠. 부산에 상륙한 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도인 서울까지 진출했죠. 당시 일본 육군의 전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조선의 왕과 조정은 급히 피난을 떠났고 한국의 백성들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침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점령한 서울이나 주둔지인 평양으로 전력과 보급품을 바다를 통해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됐죠. 한반도 남쪽 남해에서 엄청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선 해군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의 전략과 해전 능력은 일본의 모든 해상 전력을 무력화시켰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해전 기술은 오늘날 우리 해군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 철저한 준비,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짧은 시간 동안 당시의 기술력으로 해상전을 치를 만한 튼튼한 전함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민간인들을 군에 소속시켜 결집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 해상전을 치르게 만든 능력은 정말 대단했죠. 이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선 뛰어난 리더의 모습입니다. 육지에서는 일본 육군에 의해 조선이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바다에서만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끈 해군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최강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반도 남해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섬과 거센 물살이 있는 이 복잡한 해역에서 그는 자신만의 전략으로 포를 실은 전함들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의 전술과 전략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깃진이라는 전술이 있어요. 이는 학의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적선을 포위하는 전술인데 이를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승리들로 인해 일본군의 서해와 전라도로의 침략 계획이 좌절되게 되죠. 일본의 해상 보급로가 끊기게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과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 또 다른 면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히 승리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위기와 시련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승리를 거두고 국민을 지켜냈는데
최고 권력자인 왕의 눈밖에 나고 정치인들과 심지어 군부 내부에서조차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전쟁을 피해 피신 중이던 조선의 왕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백성들의 날로 커져가는 존경심을 위협으로 느꼈죠. 여기에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이 더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과 조선의 스파이들이 벌이는 치열한 첩보전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어요. 바로 일본군이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였죠. 우리는 모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통찰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며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애국자의 표본이었죠. 데이비드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과 조정 대신들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직 편지로만 소통했죠. 그들은 전쟁의 실상을 전혀 모른 채 무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나가 싸우라는 명령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노려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설명을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선의 왕은 이 상황을 빌미로 이순신 장군을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직위를 박탈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전쟁 영웅을 이렇게 죄인 취급한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와중에 그의 아들과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없는 사이 그의 자리를 차지한 원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원균은 이순신 장군과는 달리 자신의 명예와 권력만을 쫓았죠. 그는 조선의 해군 병력을 이끌고 자신만만하게 일본과 맞섰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산에서 많은 군함을 잃었고 다음날 거제도에서 발생한 7천량 해전이라고 불리는 전투에서 조선의 해군은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고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쌓아올린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던 해군 병력의 90%가 바다 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죠. 이는 조선에게 있어 거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과 권력자들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리더십, 탐욕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정부와 국민들이 있어야 비로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의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한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한 왕 밑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뛰어난 신하가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결국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문했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해군 사령관직에 복귀시켰어요. 이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은 국가를 위해 다시 전장으로 달려갔다는 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문도 당하고 자신을 배신한 국가를 위해 다시 목숨을 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신가요? 데이비드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넬슨은 말 그대로 금수저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죠. 그가 활약하던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의 영국은 대영 제국 시절로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넬슨이 해군 제독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최신식 전함, 풍부한 물자와 물류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까지. 당시 대영 제국의 상황은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조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었죠. 그야말로 극과 극의 환경이었죠. 반면 이순신 장군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군 전함의 90%가 파괴되고 나라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 국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지내던 신세였어요.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세가 오른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흩어져 있던 민간인과 남은 병사들을 다시 모아 전쟁을 준비해야 했죠.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 출신입니다만 만약 제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전쟁을 앞두고 좌절했을 겁니다. 설령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날이 깜깜했을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존재감을 갖지 못했는지 말이죠.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군이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그는 다시 한번 군사들을 결집시켜 바다로 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의 괴멸된 상태의 해군력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역사적인 전투가 펼쳐지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못 믿을 순 있겠지만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와 동기들은 교수님이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잠시 후 교수님의 말에 저의 모두는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복귀 후 첫 전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유명한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죠. 이순신 장군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군의 배는 133척으로 조선의 10배가 넘는 수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고작 13척으로 133척의 전함을 괴멸시키는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을 저희들은 도무지 교수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10배가 넘는 차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전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거의 괴멸된 상태였던 해군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13대의 함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런 전략 중 하나가 울돌목이라고 좁은 수로로 인해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은 곳에서 싸우는 것이었죠. 또한 13척의 전함 뒤에 민간 선박을 배치해서 전투함의 수가 많아 보이는 위장수를 펼쳤어요. 또한 다양한 화포를 이용해 적군과 최대한 거리를 벌리며 공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병사들의 사기 문제였어요. 원균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여기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정신을 병사들에게 심어주면서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이러한 전술이 하나가 되어 13척의 군함으로 133척의 군함을 괴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만약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패배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바탕으로 조선은 다시 일어섰어요. 마치 불사조처럼 말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국제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뒤늦게 이 사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개국이 맞붙은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한 거죠. 이때 명나라와 조선은 연합군을 이루어 일본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 내부의 상황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조선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상대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조명 연합군의 최종 사령관 자리를 명나라의 진린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린 장군은 실제로는 꽤나 무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휘권을 가졌다는 이유와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왔을 뿐 실전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이순신 장군에 비해 한참 부족했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외교술과 리더십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진린 장군을 대제독이라는 칭호로 추켜 세우며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어요.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잃지 않는 센스 있는 대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승승장구하던 조명 연합군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거죠. 이로 인해 일본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더 이상 공격은커녕 본국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죠.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물리쳐야만 다시는 감히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일본 최고의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를 추격하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 추격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동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침략과 약탈에 대한 정의로운 복수를 하고 있었죠. 적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게감 있게 이순신 장군의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일본군에게 한 번만 더 승리해 주시면 나는 만족스럽게 죽을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했다 하죠. 이건 오늘날 한국인들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펼치게 됩니다. 화공포를 이용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일본 군함을 200여 척이나 격파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후퇴하는 일본군은 사실상 전멸당했고 수천 개의 적군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고국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노량해전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은 막을 내리게 되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전투 중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진정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이순신 장군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는 우리 서양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 200년이 넘는 과거에 전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해군 사령관으로 존재하던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훗날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해군력이 강해지며 러시아와 중국을 이겼을 때의 사령관들도 하나같이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처절하게 당했기 때문에 더 추켜 세운 걸 수도 있겠죠. 오늘날 미국의 해군은 전 세계 대륙에 진출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미군의 힘과 정신은 과거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위기가 닥칠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역경을 뚫어내고 희생한 영웅이죠. 이런 게 바로 우리 해군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데이비드 교수의 강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사관생도들이 강의에 빠져들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구글에서 한국의 역사,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찾아가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미국인의 피와 한국인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죠. 저도 언젠가 엄마의 고향인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수도인 서울 광화문에 가면 거대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최고 존경하는 위인이라는 말에 그의 인생 스토리와 해군 사령관으로서의 일대기를 듣고 난이 해군에 발을 들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죽을 때까지 존경하는 인물이 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 제이미 씨의 사연을 통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3.1절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격파하고 조선을 지켜냈듯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일제강점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선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의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